네, 안녕하십니까. 손해사정사 수험생 손해사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해사정 이론 강의를 맡은 조수길 손해사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강사 이력부터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손해사정업을 한 지가 지금 이제 21년 차 됩니다. 21년 차 되고 2003년도에 지금은 없어진 보험회사인데요. 제1화재로 입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 하나손해보험, 그리고 DB손해보험, 그리고 롯데손해보험에서 10여 년간 보상 업무를 했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독립손해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산손해사정이라고 대표로 근무하고 있고요. 일단 손해사정 이론 어렵습니다. 매번 제가 강의 첫 시간에 드리는 말씀이 저도 죄송하지만 손해사정 이론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확답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손해사정 이론 어렵습니다. 너무 범위도 광범위하고요. 그럼 일단은 손해사정 이론이 무엇이냐 라고 보면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가 되는 모든 이론을 다루는 겁니다.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기초. 그러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손해사정 이론 같은 경우에는 2차에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손해사정 이론에 대해서 기초를 탄탄하게 해 두셔야지 됩니다. 일단 저랑 이제 기본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보실 텐데요. 기초만 잡아 놓으면 또 손해사정 이론만큼 쉬운 것도 없어요. 굳이 많이 외울 필요가 없는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어떠한 원칙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며 그 원칙은 어떠한 이론을 바탕으로 나왔는지 그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또 손해사정 이론만큼 쉬운 시험도 없다라고 봐요. 이 손해사정 이론 저희가 이제 각 진행을 하다가 각 중간중간마다 단원평가 문제풀이를 해볼 텐데 문제풀이를 같이 하다 보면 느끼실 거예요. 이게 기초가 좀 탄탄하신 분들은 지문을 읽다 보면 이게 답이구나 라는 게 확 느낌이 옵니다. 그런 이 손해사정 이론은 그 느낌, 그 뉘앙스를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초가 탄탄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 항상 그랬습니다. 저희 또 그 강의 스타일은 일단 저랑 같이 이 교재를 1회 정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1회 정독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밑줄 그어가면서 이 교재 한 권을 끝낼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물론 문제풀이는 우리가 각 단원별 끝날 때마다 나왔던 문제를 다시 종합적으로 풀어보는 거예요. 한 번 더 정리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손해사정 시험에서의 손해사정 이론, 보험계약법, 보험업법에 비하여 매우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 업법, 계약법 같은 경우에는 삭제된 법 조문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규 개정된 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해에 출제가 되죠. 근데 손해사정 이론은 그런 게 없어요. 이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정해진 시험 범위가 없다. 방금 드린 말씀이죠. 그리고 손해사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론들도 출제가 돼요. 브리타라고 하죠. 브리타. 갑자기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이론들이 나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지금 이 손해사정 이론, 손해사정사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고 꽈락 40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험을 100점을 목표로 하고 준비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이론들에 대해서는 굳이 내가 막 이렇게 집착을 해가지고 이 이론이 무엇일까라고 준비하실 필요가 없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론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이제 우리 시험 범위가 없다라는 이제 이런 말도 있지만 우리 작년에도 어떤 시험에 나왔냐.
고용보험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관련한 그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작년에 준비하신 분들은 고용보험에 있어서도 한번 훑고 지나기 때문에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그냥 패스 하신 분들도 한 문제 정도는 놓쳤겠죠. 그렇더라도 타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도 한 번씩은 보고 지나가야 그런 문제들도 맞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손해사정 이론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 매번 뭐 다른 강사님들도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기본서 다독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랑 강의하면서 1회 정독을 같이 하실 거고요. 나머지 2회독, 3회독, 최소 저는 5회독까지는 하셔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손해사정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손해사정 이론은 5회독은 기본으로 필수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기본에 충실하라는 거죠. 뭐 다른 말이 아니고 그냥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충실히 공부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의 또는 동영상 강의 후 매우 빠른 시간에 복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이 공부에 대한 휘발성이 남다를 겁니다. 저도 그래요. 뭐 공부뿐만 아니고 뭐 요새는 나이 들다 보니까 뭘 하려고 부엌에 갔다가도 내가 왜 이 부엌에 왔나 잠시 생각할 때가 있고요. 또 화장실에 갔다가도 내가 부엌에서 뭘 하려고 갔다 왔는데 왜 그런 휘발성들. 근데 이 공부 같은 경우는 더합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내용인데도 한 페이지 넘어가면 그 전 페이지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복습은 항상 이 휘발되기 전에 한번 꼭 더 눈으로든 또 밑줄 그은 부분이든 꼭 한 번 더 보시고 마무리하실 수 있는 습관을 좀 길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하자. 제가 매번 뭐 1차 손해사정 이론을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2차는 제가 자동차 보험 이론을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 100명의 사람들이 다 출발하다가도 90%는 중간에 나가 떨어집니다.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10%밖에 안 된대요. 우리는 항상 그 10%에 들게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꾸준히, 성실하게. 그러면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충분히 취득하실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보험 계약법이라든가 계약법, 업법, 손해사정 이론, 손사 이론 이렇게 세 과목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물론 자기만의 스타일이겠지만 또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계약법을 먼저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손사 이론, 그 다음에 업법 순으로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계약법이나 이 손사 이론 같은 경우는 2차에도 주로 나와요. 2차 답안지 작성할 때 꼭 필요한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기본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하자는 거고요. 업법은 주로 암기죠, 암기.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빼놓는 거예요. 업법 같은 경우에는 암기를 하고 시험 직전에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게 되면 그나마라도 기억 속에 좀 더 남겠죠. 그래서 이제 뭐 대략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 공부에 대한 순서가 있겠습니까? 뭐든지 열심히 하고 많이 하면 좋은 거죠. 근데 일단 손해사정 이론 같은 경우에는 2차에도 많이 쓰인다. 2차에도. 2차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있습니다. 이익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기술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첫 강의에 들어갈 건데 첫 강의가 뭐냐? 손해보험 기본 원칙에 피보험 이익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런 것들이 손사 이론, 손해사정 이론에 나왔던 이런 개념들이 2차에도 문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사정 이론 같은 경우에는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소홀히 하면 안 되고요. 제가 근 21년간 손해사정업을 하고 있는데 이 손해사정 이론에 대한 이 모든 이론들이,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손해사정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모든 이론들의 기초라고 했잖아요. 모두 쓰입니다. 모두 쓰여. 이 손해사정 이론이. 21년 동안 손해사정 이론을 계속적으로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해사정 이론은 공부 한번 할 때 기초를 탄탄히 하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또 뭐 다른 궁금한 사항들은 또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다가 말씀을 또 드리고요. 일단 뭐 강의 시작해 보시죠. 뭐 이제 진도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게 제 1장 보험제도 기초 이론입니다. 기초 이론의 손해보험의 기본 원칙이라는 챕터고요.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나오냐? 피보험 이익제도, insurable interest입니다. 자, 책 같이 보실게요. 첫 번째 개념이에요. 피보험 이익이란 보험 계약으로부터 피보험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을 이야기한다, 의미한다. 밑줄, 보험 계약으로부터 피보험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 즉, 피보험 이익은 밑줄, 보험 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피보험자가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까지 밑줄을 말하는 것이다. 밑줄, 보험 계약의 목적까지 이라고도 한다.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물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경우 피보험 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런 경우 보험 목적물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 즉, 피보험 이익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 No insurable interest, no insurance. 자, 이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insurable interest 이렇게 해서 영어까지 옆에다가 이렇게 교재에 실어져 있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 시험에 영어만 나올 때 있습니다. insurable interest 제도에 대해서 제도를 설명한 것에 대해서 틀린 것은, 그러면 insurable interest를 모르면 이게 피보험 이익인 것 자체도 몰라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옆에 영어들을 같이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insurable, 갑자기 이제 영어 수업하는 것 같은데, insurable, 보험에 넣을 수 있는, 들 수 있는 또는 보험에 적합한 interest, 관심, 흥미, 호기심, 권리라는 뜻이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험 계약으로부터 피보험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을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고요. 보험 계약의 목적입니다. 보험 계약의 목적이에요. 보험 계약의 목적. 그래서 한마디로 no insurable interest, no insurance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개념에 관한 학설입니다. 피보험 이익의 개념에 관해 크게 관계설과 이익설로 나눌 수 있다. 관계설은 피보험 이익은 피보험자가 일정한 목적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와 그 목적과의 관계라고 하는 주장으로 순환논법적 설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밑줄, 이익설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에게 재산적 손실을 일으키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까지 밑줄. 그 다음,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동안에 그 피보험자가 경제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피보험 이익은 바로 이 경우에 밑줄,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이익 또는 가치까지. 그래서 이 학설에 대해서, 개념에 대한 학설에 대해서는 뭐가 통설이다? 이익설이 통설이다 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요건입니다. 피보험 이익의 요건.
첫 번째 경제성, 두 번째 적법성, 세 번째 확정 가능성 해가지고 경적확 이렇게 외웁니다. 경적확.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건데 안 나오네요. 예, 경적확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경적확. 경적확. 자, 첫 번째 경제성입니다. 자, 피보험 이익은 밑줄 반드시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까지. 우리 상법은 피보험 이익을 보험 계약의 목적이라고 표현하고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피보험 이익의 관념을 손해보험에 있어서도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재물보험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피보험 이익의 관념은 책임보험을 포함한 밑줄 모든 손해보험 계약의 중심 요소까지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자, 두 번째 적법성입니다. 적법성. 보험계약을 통해 밑줄 담보하고자 하는 이해관계는 선량한 풍속,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까지 한다. 불법 무기, 마약 등을 운송하는 위험을 보험으로 담보해서는 아니 되고 불법 도박장 등을 재물보험의 담보 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 등은 피보험 이익 요건을 결격하는 계약으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적법성을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확정 가능성입니다. 확정 가능성. 피보험 이익은 보험 계약 당시 확정될 필요는 없지만 밑줄 최소 손해 발생 시점에는 그 보유 여부가 확정 가능하여야까지 한다. 따라서 특정 재물을 구매하려는 단계에서 설령 아직 소유권 등 관련 재산권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밑줄 그 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는 관련 권리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다. 까지. 그렇지 않으면 피보험 이익의 결격 사유로 보상받지 못하게 된다. 자, 피보험 이익의 요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 경제성, 적법성, 확정 가능성. 자, 다시 한번 경제성은 금전 평가가 가능하여야 하는 성질을 말하는 거고요. 적법성은 뭐냐? 선량한 풍속,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확정 가능성, 소유권 등의 권리가 확정되어야 피보험 이익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 피보험 이익의 기능입니다. 이제 피보험 이익의 기능. 첫 번째 도박화 방지. 피보험 이익의 기능 하는 일이 무엇냐 이러는 거죠. 도박화 방지 첫 번째로 누구도 자신의 밑줄 피보험 이익 이상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없다까지. 예를 들어 피보험 이익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전혀 모르는 동네 이웃 사람의 주택에 화재보험을 가입해 놓고 그 집에 화재가 발생되기를 기원하거나 생명보험의 경우 제3자의 생명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고 일찍 죽기를 바랄 것이므로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저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자신의 손해, 즉 감소된 피보험 이익보다 많은 보상을 받게 된다면 인위적으로 사고를 일으킬 심리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으로 옳지 않은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보상을 피보험 이익의 한도로 제한하여 보험이 도박으로 전략하는 것을 방지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피보험 이익의 기능 두 번째, 보험계약의 개별화입니다. 동일한 하나의 목적물이라도 그 위에 여러 개의 피보험 이익이 존재할 수 있다. 예로 하나의 건물이라도 건물주에게는 소유권이, 그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에게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임차권이, 그리고 건물 전체를 담보로 일정한 금전을 대여해준 금융기관에는
동 건물에 대한 저당 채권 등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별 권리들 각각에 대해 별도의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밑줄 그 계약들 간에는 서로 다른 피보험 이익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니 별개의 보험이라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서로 다른 보험 계약이 되어 중복보험이 성립되지 않는다. 까지. 자, 세 번째. 보험 보상 책임의 한정입니다. 한정. 밑줄 피보험 이익은 보험자의 법률상 보상 책임의 최고액이 된다. 까지. 피보험자는 자신의 피보험 이익 이상의 손실을 입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하나의 건물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 사고 등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보험금은 공동 소유 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피보험 이익이 나온다라고 하면 보상 책임의 최고액 나오죠. 피보험 이익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 여기서는 개념이 보험 가액이 나옵니다. 보험 가액. 보험 가입이 나오고 보험 가입 금액이 나와요. 그리고 또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 가액을 봤을 때 이거에서 또 파생되는 게 뭐냐면 전부 보험이냐 일부 보험이냐 초과 보험이냐 중복 보험이냐 이 개념들이 나오죠. 자, 보험 가액은 뭘까요? 보험 가액. 자, 예를 들어서 어떠한 건물이 있다. 이거를 화재 보험을 들고 싶어요. 빌딩으로 하죠, 빌딩. 자, 이 건물을 시세를 봤더니 100억입니다. 100억. 그러면 이게 보상 책임의 최고액인 보상 가액이 돼요. 보상 가액.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50억만 가입을 했다 이거예요. 보험에. 100억을 들 수 있는데 50억만 가입을 했어요. 이게 뭐냐? 뭐다? 보험 가입 금액이죠. 가입 금액.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100억을 내가 보험 가입을 할 수 있었어. 근데 나의 선택으로 50억만 가입을 했어. 그럼 이게 전부 든 거예요? 일부만 든 거예요? 이런 걸 일부 보험이라고 합니다. 일부 보험. 내가 100억이야. 보험 가액이 100억이야. 근데 보험 가입도 100억으로 했어. 그럼 이건 뭐예요? 전부 보험이에요. 전부 보험. 전부 보험. 자, 그러면 초과 보험은 뭘까요? 초과 보험. 보상 가액이 100억인데 어떠한 이유로든 내가 120억을 보험 가입 금액으로 설정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초과가 되겠죠. 초과. 이런 초과 보험이 언제 나오냐. 예를 들어서 이때 당시에는 100억이었어요.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보험 가입을 할 때는 100억이었어. 물론 뭐 건물 시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요새 뭐 부동산 경기를 봤을 때 쉽사리 떨어지진 않겠지만 사고가 났어요. 화재가 났어. 화재가 난 그 시점에 이 시세를 봤더니 80억이었던 거예요. 80억. 나는 100억인 줄 알고 100억을 다 가입을 해놨는데
실제 보험사고가 나서 처리를 하려고 봤더니 그 시세가 80억으로 떨어졌어. 그럼 이건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초과보험이 돼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중복보험은 뭐냐? 중복보험은 일단은 기본이 초과로 돼 있어야 돼요. 자, 이게 100억이야. 근데 A보험회사, B보험회사에 내가 80억 그리고 50억 이렇게 해서 이 건물을 담보로 보험 가입 금액을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이런 거를 중복보험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80억, 20억 이렇게 들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중복보험이 아니죠. 근데 80억, 50억 이렇게 들어놓으면 초과보험의 중복보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피보험 이익, 인슈러블 인터레스트라는 게 확실히 성립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 인슈러블 인터레스트는 피보험 이익이 없으면 노 인슈런스다 라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은 나중에 또 뒤편에서도 또 나와요. 중요한 내용이라서 뒤편에서 나오고요. 또 나올 때마다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5번째 피보험 이익의 지위에 대한 견해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절대설 돼 있는데요. 옆에다가 가로치고 통설이라고 써주십시오. 통설. 내용이 뭐냐? 피보험 이익이 없으면 손해보험 계약의 성립이나 존립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상대설 나옵니다. 상대설은 피보험 이익은 보험 계약의 도박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보험 이익이 없어도 손해보험 계약의 효력은 인정할 수 있으며 절대설은 다음에 대해 설명하기에 제한이 있다. 어떤 제한이냐? 첫 번째 기억. 피보험 이익 전부 일부 흥결 시에도 계약 효력이 인정되고 있다. 니은 초과보험이지만 초과가 현재하지 아니하면 문제 삼지 아니한다. 디귿 기평가보험, 신가보험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곤란하다. 그래서 옆에다가 그냥 써서 약간의 예외사항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약간의 예외사항. 그 다음 밑에 줄, 밑줄. 하지만 피보험 이익은 손해보험 계약의 중심 요소로서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한다는 절대설이 통설까지 밑줄 치시고요. 자, 다음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서의 차이점입니다. 차이점. 자, 보면 먼저 보시죠. 책. 동그라미 1번 밑줄 법률적 경제적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까지. 손해보험의 경우 소유권, 수익사용권, 배상책임 등 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법률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함에 비해 생명보험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피보험자의 동의만 있으면 보험 수익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아무런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생명보험 계약이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두 번째 밑줄 존재 시기까지. 피보험 이익이 언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경우가 다르다. 밑줄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 이익은 밑줄 손실이 발생하는 시점에 반드시 존재까지 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밑줄 실손 보상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까지
한편 우리나라의 생명보험 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만 있으면 보험 계약이 가능하지만 미국 등의 경우 생명보험에 있어서 피보험 이익의 존재 시점은 밑줄 손해보험과 달리 계약 시점에만 존재하면 된다까지. 자, 다시 한번 화면 보시죠. 자, 피보험 이익제도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서의 차이점 뭐다? 법률적 경제적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와 존재 시기다. 그러면 하나 이제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이 무슨 차이가 있냐, 이것도 한번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갈게요. 자, 손해보험은 뭔가요? 손해사고 발생의 객체가 주로 뭐다? 피보험자의 재산입니다. 재산이에요. 재산. 생명보험은 보험사고의 발생 객체가 주로 뭐다?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예요. 신체.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재산이냐 아니면 피보험자의 생명과 또는 신체를 담보로 하냐. 그리고 또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고 있어서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죠. 우연한 사고. 사고의 발생 여부와 사고 발생 시간 그리고 사고 발생의 규모가 모두 불확정한 거에 반해서 생명보험은 뭐예요? 보험사고의 발생 시기만이 불확정한 거죠. 예를 들어 생명보험이다라고 하면 사망 같은 경우에는 사람은 언제나가 아니고 사람은 죽죠. 죽습니다. 사망을 해요. 근데 이 사망에 대한 시점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발생 시기만이 불확정하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가 기본이에요. 우발한이죠. 우발한. 우발한이 뭐냐면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예요.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고 있어서 사고의 발생 여부와 사고 발생 시간 그리고 사고 발생의 규모가 모두 불확정한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보험계약법에서는 보험을 손해보험과 임보험으로 나눠요. 아주 기본적으로 그냥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보험계약법에서는 보험을 손해보험과 임보험으로 나누고 다시 또 임보험을 뭘로 나누냐?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으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 보험업법을 보면 손해보험 사업과 임보험 사업을 겸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예외 규정에 의하여 상해보험은 겸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기본으로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해사정 이론을 하다 보면 제가 추가로 이렇게 설명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계약법도 그렇고 업법도 그렇고 손해사정 이론을 왔다 갔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손해사정 이론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초 중에 기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7번째 배상책임보험에서의 피보험 이익이 어떤 거냐 또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험계약의 목적이에요. 배상책임보험에 있어 1차적인 보험계약의 목적은 뭐다? 밑줄 피보험자의 전 재산이다 까지. 제3자의 청구에 대한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방어비용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목적에 포함된다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배상책임보험에서의 피보험 이익. 두 번째
배상책임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인정 여부에 관해 학자들의 견해가 나뉜다. 기억 긍정설 옆에다가 가로치고 통설이라고 쓰십시오. 통설. 자, 긍정설이 뭐냐? 책임보험의 이 피보험 이익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재산적 급여를 하는 책임을 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라고 한다. 통설적 견해이다. 니은 부정설. 사고로 책임질 금액이 전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전 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이익이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주장은 근거 없다고 한다. 라는 썰이에요. 통설은 뭐다? 긍정설이다. 자, 우리 또 이 손해사정사 시험을 처음으로 접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실무에서 필요하죠. 당연히 손해사정사 자격증 필요하죠. 지금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따면 수당을 줍니다. 수당. 자격증 수당. 저 때도 아마 한 25만원, 30만원 월 그렇게 했었고, 지금은 더 올랐나 모르겠네요. 올랐겠죠, 뭐. 제가 근무했을 때 월 25만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이제, 일선 이제 우리 직원분들, 보험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테고, 그런데 이 시험 자체가 또 우리 아주 일반인분들도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우리 대학생들 요새 취업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매우 어렵죠. 그래서 이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보험회사에서는 말 그대로 어서 오십시오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왜냐? 보험회사는 이 직원 수 대비 몇 명의 손해사정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해요. 우리 보험업법에서 배우실 겁니다. 그러면 직원을 많이 뽑으려면 손해사정사 보유를 올려야 되죠. 근데 직원도 같이 들어오면서 손해사정 자격증을 가져온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감사하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조금 이렇게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갈 수도 있어요. 기본적인 이야기.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자, 보험회사. 다른 말로 뭐로 부른다? 보험사. 또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보험자라고도 하죠. 보험회사, 보험사, 보험자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자, 피보험자가 나오죠.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 계약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보험 수익자가 나와요. 아마 우리 실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할 텐데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강의를 하고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가는 거예요. 자, 보험회사는 뭐라고 한다? 보험사라고도 하고 보험자라고도 한다. 우리 피보험자는 뭐예요? 보험사고의 대상이라고 하고요. 보험계약자는 뭐예요? 말 그대로 보험회사와 직접적으로 보험계약을 맺는 사람이에요. 보험수익자는 뭐예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 일반인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게 보험에 접하시는 분들은
아, 다 피보험자, 보험 계약자, 보험 수익자 다 별도로 있구나. 별도로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게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이게 한 명이고 이게 별도일 수도 있고, 이게 한 명이고 이게 별도일 수도 있죠.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나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내가 했어요. 내가. 그러면 피보험자도 되고 A는 또 뭐가 돼요? 보험 계약자도 돼. 그리고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 내가 보험금을 받기로 설정을 해놨어. 그러면 이 사람은 보험 수익자도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이 피보험자 보험계약자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한 명. 근데 자, A가 보험계약자인데 아들인 B를 피보험자로 드러났어요. 아들이 다쳤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A가 보험계약자야. 계약자. 근데 B가 피보험자죠. 그래서 보험 수익자는 누구로 해놨다? 다시 A로 해놓은 거야. B로 해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각각일 수도 있고,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이렇게 묶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단 개념은 다 각각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배상책임보험이 갑자기 나왔으니까 우리 배상책임은 또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 배상책임보험이 뭐냐?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률상의 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이게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률상의 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주로 뭐가 있냐?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항공보험과 같이 보험 중에서도 다른 위험과 더불어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경우가 많다. 식중독에 의한 판매자의 법률상 배상책임, 엘리베이터 사고의 담보 등도 배상책임 보험에 속한다. 다시 한번, 배상책임은 뭐다?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률상의 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이 보면 이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의무보험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자동차로 설명을 해보죠. 자동차를 사면 책임보험 들어야 되죠. 책임보험. 자동차를 샀을 때, 야, 너나 보험 들어야 돼 라고 하면, 보험 가입했어 라고 하면 통상 책임보험과 임의보험, 책임보험을 의무보험이라고도 해요. 이거를 두 개를 다 합쳐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거를 합쳐서 종합보험이라고 하죠. 자동차 종합보험 들었어? 들었어. 아니면 나는 지금 경제적으로 안 좋아서 책임보험만 들어져 있어. 이거는 의무지니까 꼭 들어야 하는 보험이라서. 그래서 이 배상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도 꼭 들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의무보험이에요. 의무보험. 나중에 또 뒤에 가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의무보험과 더불어 추가로 플러스하는 것들을 임의보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배상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률상의 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다. 법률상의 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이 단원 문제 풀인데, 잠시만 쉬었다가
또 여러분들의 휘발성을 또 이렇게 점검하는 차원에서 잠시 쉬었다가 단원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